막스가요. 그냥 막스하고 마르크스는 영어로 읽으면 마르크스고요. 독일어로 읽으면 막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정확한 표기는 막스가 맞겠죠. 그 막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막스하고 엥겔스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당이 독일 3인당이에요. 요 3인당을 만들 때 연합을 한 게 막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살레라고 하는 친구하고 연합을 해갖고 독일 3인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1 인터내셔널을 만들 때는 바쿠닌 있죠. 무정부주의자. 걔하고 연합을 해서 만들었고, 요 독일 3인당은 라살레가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해가는, 만들어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애예요. 근데 요 독일 3인당이 막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 말년에 이게 성장을 해갖고 여기서 요 독일 3인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카우츠키라는 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도 잘 아는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자라고 하는 수정주의. 그래갖고 이제 우리 3인주의 얘기하잖아요. 3인주의. 그러니까 지금 독일 3인당의 이 이론적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 막스하고 엥겔스가 죽고 나서 요 이론적인 적자를 자처했던 요 카우츠키가 에 의해서 이제 막스의 나머지 저작들이나 이런 게 막 보급이 돼요. 막스가 살아있을 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막스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13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혁명가에서 막 그런 적인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카우츠키나 이런 사람들이 막 보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혁명가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것이 사실은 이제 막스주의, 서구에서는 막스주의가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서구에 이제 요 막스주의의 주류가 되고요. 이 주류가 1차 세계대전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요 카우츠키하고 베른슈타인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아주 제국주의 전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주장했어요. 제국주의 전쟁 반대 평화, 전쟁 반대 평화를 외쳤는데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그냥 그 전쟁 반대를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내전,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국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하죠.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레닌이 1917년 4월 달에 왔을 때 페테르부르크에서 내려가고 연설을 할 때 처음으로 제시한 게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그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볼셰비키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심지어 마누라 크룹스카야도 혹시 레닌이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닌은 어떤 정치적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전으로의 전화가 사실은 먹혔죠. 그래서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2월 혁명을 이 지지 세력들이 많은 사람이 레닌을 지지했어요.
요 슬로건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혁명은 막 이렇게 누가 막 혁명을 하자고 해갖고 봉기를 하자고 해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시점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2월 혁명이 그렇게 일어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2월 혁명을 나중에 이제 10월 혁명으로 발전시켜 가죠. 레닌이 발전시킬 때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얘를 일이 발전시키거든요. 근데 어쨌든 레닌은 그래서 요 전통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혁명적 막스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죠. 체제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서구의 막스주의를 만들었어요. 서구 3인주의. 그러니까 서구에서 막스주의 전통은 어디냐? 3인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서구의 그 3인주의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대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당시로 따지면 노자 루셈부르크. 사실 이제 노자 루셈부르크나 저기 리프크레이트가 저기 어느 날 칼로 난자돼서 호수에 빠진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그들을 죽인 그 정권이 뭐냐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일 3인당이 권력을 잡은 정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되게 좋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죽였어요. 노자 루셈부르크라는 여자도 죽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주류하고 또 여기에 대항해서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람시, 그 다음에 알티세르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형태의 막스주의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요게 수입이 되면서 학생운동이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이념적인 제공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막스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원래 여러 개예요. 요런 막스도 있고, 요런 막스도 있고, 요런 막스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정통이니 아니니 하는 거는 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정통인 거고 요 사람들이 보면 요게 정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요게 지배했으니까 요 전통만 전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딴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막스하고 엥겔스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막스주의가 왜 아직도 생명력을 갖느냐, 여전히 사람들이 막스를 보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막스의 흔히 이제 저 정통의 설에 의하면 철학은 변유, 사유고, 정치 경제학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 비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회주의, 이런 식 정치는 독재론이죠. 플로에테라트 독재론. 이런 식의 이제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 흔히 막스의 사상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막스 자신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특히 변진법적 유물론은 막스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엥겔스가 쓸 때 이제 자연변진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변진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이 변진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의 근원은 레닌 앞세대인 플레이하노프라는 러시아 막스주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막스주의를 수입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단어고,
이 변유와 사유 체계로 이런 철학 체계를 딱 정식화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의 팜플렛이 이 체계로 딱 돼 있어요. 스탈린이 쓴 팜플렛이. 그 다음에 이제 정치경제학은 자본에 대항해서 이 사회주의, 그러면서 이게 계획경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변질된 측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독재는 원래 막스한테는 이게 꼬민이에요, 꼬민. 근데 그러니까 막스가요,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파리 꼬민이 일어났어요. 그 파리 꼬민도 막스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냥 봉기를 한 거예요. 파리 시민들이 봉기를 해갖고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갖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스가 이전까지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렇게 해요. 프롤레타리아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되어서 국가를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파리 꼬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스가 꼬민을 분석하는 책을 써요. 프랑스 내전. 프랑스 혁명 3부작이라고 그래갖고, 프랑스 내전, 루이 보나파르트, 브르메 23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하여튼 그렇게 세 개를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니까 공산당 선언에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가 정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국가를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꼬민의 형태가 그 형태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꼬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선거를 통해서 저기 대통령이 되었고 뭐 국가를 바꾼다 이런 게 아니고, 자치 권력 있죠. 이 자치 권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촛불 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정치가 잘 작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맞춰서 살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대표자한테 자기의 주권을 위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행사해버려요. 그게 이제 촛불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치하는 권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꼬민이라고 그래요. 자기 통치적인 권력체. 근데 어쨌든 이런 체계들이 이전까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막스의 체계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스가 되게 그냥,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평등, 우, 자유. 근데 이 구분법이 도식적인 하여튼 서구 3인주의가 만들어 놓은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는 경제적 평등을 가치를 중시하고 우파는 자유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한테도 꿈은 자유고, 이때의 자유는, 그러니까 우파한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유가 시장의 자유예요. 막스한테 이 자유는 인격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우파한테 평등은 양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분배예요. 분배의 문제예요. 좌파한테, 막스한테는 이게 질적인 평등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진 능력이 틀려요. 자질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능력과 자질 그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 그게 진짜 평등한 사회죠.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양적 평등에 익숙하냐? 우리가 가치를 환산하는 방식은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이 사회적 지위, 이 역할 이런 건 전부 다 뭐로 환산돼요? 화폐로 하는데요. 내 노동력이 얼마나 고귀한지, 저급한지도 다 화폐로 환산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흐가 살아있을 때 그 그림 한두 점밖에 못 팔았습니다.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럼 지금 그 그림 얼마예요? 1000억대가 넘어요. 1000억대가. 그럼 그때 지금의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가 지금은 1000억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식이 뭐예요? 다 화폐로 환산해서 자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적인 이런 한원 분배 체계, 이거는 원래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론의 막스의 자본론 있잖아요. 막스의 자본론을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1편 상품장이에요. 상품장에서 상품 분석을 통해서 화폐까지 분석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바로 상품장이에요. 이 상품장에서 요 과정 있죠. 요런 식으로 평등화시키는 거, 균등화시키는 거, 요 논리를 완전히 분석해요. 그거를 상품 물신성, 화폐 물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석들 속에서 막스가 평등 얘기합니다. 그 평등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되게 많은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은 막스가 주장한 게 필요를 주장했다고 생각하시죠. 필요. 우리한테 최소한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 사회가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해주는 게.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고, 먹을 거 먹게 해주고, 뭐 집도 주고,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필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막스한테는 이 필요하고 구분되는 욕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자이어라고 그래서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필요에 의해서 저 필요만 충족하고 사는 거 있죠. 이거는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진짜 인간다운 삶은 이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요한 것 정도 얻어서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욕망을 얘기하면 뭔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스가 맨 처음에 썼던 1843년에 썼던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여기서 수고라는 건 손으로 쓴 원고라는 뜻이고, 그거는 자기가 나중에 책을 쓰기 위해서 썼던 이 필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연구를 위해서 이제 자본 분석을 하느라고 그거 쓴 건데, 거기에 막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경제학, 그러니까 부르주아 경제학은 사람들에게 근검, 전략, 욕망의 절제를 이야기한다. 응? 근데 문제는 향유다라고 얘기해요. 향유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썼던 막스의 그 노트가 뭐냐면 그룬트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번역도 나와 있거든요. 그 요강에서도 막스가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가 발전하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 있잖아요.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할 거다라고 씁니다. 그 기계가 대체하는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노동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중단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노동 가치론을
막스가 폐기했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노동 가치론은 막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에? 막스가 발견한 건 잉여 가치론이에요. 잉여 가치론. 응? 그리고 노동 가치론은 사실 부르주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동에 대한 몫을 받아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원래가.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몫을 받아가는 과정이요, 이전에 이제 초기 자본주의일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검 좀 전략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발전을 해갖고 기본적으로 노동 가치에 따라서 몫이 분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70년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희망 안 믿어요. 왜?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스가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할 때요, 이 생산력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력의 발전은 기본적으로요, 협업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개념은요, 여기 자연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죠. 생산을 할 때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생산력이라고 하고요,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생산관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다 관계 개념이에요. 막스는 존재론 자체가 관계 개념입니다. 막스가 유명한 태제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제 관계의 앙상블이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 얘기가요, 그냥 막스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막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강사로 와서 관계를 이렇게 맺기 때문이에요. 만일 밖에서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여러분은 안 듣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요. 그 관계성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일 때하고 내가 자식일 때하고는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만 달라져요? 욕망도 달라져요. 아니, 똑같은 여자애도 그게 연인이었을 때하고 저기 친구였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꿈꿀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관계, A라는 사람과 B가 맺고 있는 거는 이 관계 자체가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막스가 말하는 유물론이라는 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물리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소재로서의 물질하고 막스가 얘기하는 이 물질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질 개념은 막스한테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어떤 힘을,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자본주의를 분석했냐? 내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삶의 구속을 받아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장인 이상은 기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그거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친구를 외면하면 안 되지만, 그 의리 생각하고 뭐 해야 되지만은,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외면합니다. 그 강제력이라는 거죠, 이 관계. 그러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네가 똑바로 해, 정신을 똑바로 해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꿔야죠. 관계를 그런 이기적이지 않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 그래서 막스의 혁명가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요 관계성 속에서는 결코 인간이 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다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에는 이 생산력을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로 보잖아요. 그럼 생산력에는 생산 관계도 들어갑니다. 왜냐? 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요 맺는 방식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어떻게 태동했냐? 그러면 처음에 내가 간의 수공을 할 때는 나 혼자서 안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수레를 만드는데 나 혼자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그냥 어떤 사람은 바퀴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요 끄는 그것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분업이 됐으니까 협업이 됐겠죠. 이것만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제일 많이 활용해갖고 한 게 뭐예요? 테일러 시스템, 포디즘 이런 거잖아요. 그거 무슨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 연결 관계들을 일관 생산 라인 속에다가 사람들이 배치해갖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해서 그게 맺는 관계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엄청 잔인한 짓거리죠. 잔인한. 모던 타임즈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바퀴 돌리다가 사람이 기계 속도에 해갖고 사람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체의 리듬을 기계에다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성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근데 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력이라는 것은 협업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산의 막스는 사회화라고 해요. 생산의 사회화. 생산이 자꾸 사회화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뭐 그냥 기업 크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삼성과 오늘날의 삼성의 기업의 규모를 보면 일단 사회화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거 생산의 사회화는 이루어져요. 근데 생산의 사회화가 커진다는 건요, 하나의 안제품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노동이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의 사회화는 이게 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윤이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가 가진 생산력이 50이고 협업이 이런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생기는 게 50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0이지만 이건 100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분배 자체는 당연히 이전에 50이었으면 100이 분배돼야 되잖아요. 근데 50이었지만 100을 분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을 누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생산이 사회화되면 될수록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너의 권력은 커지고 부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50밖에 안 가져갔는데 지금은 100을 가져가고 이게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에 백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억만장자가 돼야 되는 거고 부의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 생산의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면 공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게 퍼졌어요. 이런 그냥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주커버그가요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하면서 얘가 30조를 갖는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30조 그러면 막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날부터요 1억씩 써요. 그럼 1년이면 얼마 쓰죠? 360억 쓰죠. 10년이면 3,600억 쓰죠. 100년이면 3조 6천억 써요. 3조라는 돈이요. 4조라는 돈이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1억씩 막 써대서 100년을 써도 못 쓰는 돈이 4조라는 돈이에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했을 때 저게 30조면 어디? 하루에 10억씩 써대야 돼요. 응? 근데 뭐 빌 게이츠 예를 들어 한 90조, 80조, 90조 되거든요.
얘네들은요 20억씩 써대야 돼. 그거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절대 못 써요. 근데 그 부로 그러면 주커버그가 40도 되기 전에 그 돈을 가진 부자가 됐어요. 세계 8대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자,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이라는 기술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단합을 해서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5억 명 정도, 6억, 5억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전부 다 페이스북에서 탈퇴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은 제로가 됩니다. 가치가. 저 뭐예요? 사람들의 연결이 그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영역들이 자꾸 현대사회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이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자꾸 가치를 생산하는 게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꼭 공장에서만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기업에서 제품 쓰고 소비자 평 올려갖고 올리면 거기서 사은품 주잖아요. 그것도 일정하게 가치를 도둑질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 기업에서 뭐요? 그 사람의 그 평을 보고 그 제품을 다시 고칩니다. 이 사람 분명히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노동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게임 데모 버전 딱 풀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무슨 버그 나는 거 다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 사회는 갈수록 요게 커지는 거예요. 사회화된 생산. 근데 이 사회화된 부분이 커진다는 것은 요 사회화된 부분이 사회 전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 공통적인 몫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통적인 몫. 저게 커진다는 건 저 공통적인 몫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막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굉장히 나쁜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유는 저 생산력이 자꾸 사회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사회적 부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멍에에 잡히지 않고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기계로 대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거의 한 50% 정도가 실업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절대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1980년대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지만 우리 취직 걱정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애들 인구 절벽이에요. 그거 엄청 줄었어요. 근데 뭐요? 걔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결국 인구 전체의 크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고용하는 노동력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줄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 사회가 필요한 게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제는 100을 생산하는데 8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100을 생산하는데 4시간이면 돼요. 그 사람들 전체가 하면. 8시간에 100명을 고용해서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100명이면 4시간 동안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죠? 절대 4시간 안 줄입니다. 8시간 놔두고 애로 줄여요. 50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50%가 실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2달러 이하로 산다고. 지금 2달러 이하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사실은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본이 극점에 왔다는 거예요. 한계 지점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10시간을 4시간으로 죽여야 되는 어떤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처음에 대공업이 딱 생겨났을 때
자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여자들 노동력 데려다가 막 쓰고 하면서 15시간씩 일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서 10시간으로 줄고 10시간이 다시 8시간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런 시점이 향해서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막스 얘기는 이걸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고용돼서 공장에서 맨날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미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각각 자기가 희구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막스의 견해예요. 그게 이제 막스가 생각하는 진짜 해방. 그 해방을 향해 가는 길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요 막스의 요 분석이 있잖아요. 요 분석. 자본주의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분석이 여전히 오늘날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보여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막스한테서 그런 부분이 이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삼인주의 전통에서도 그렇고 저기 소비에트적인 전통에서도 그렇고 막스가 얘기하는 그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 노동 우리 선배들하고 막스주의 갖고 막 얘기하고 제가 욕망 얘기했다가 진짜 욕 많이 얻어 먹었어요. 응? 무슨 욕망이냐고. 근데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텍스트 가져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은요. 항상 동물과 다르게 이 초과하는 게 있어요. 초과하는 게. 그냥 우리는 먹어도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걸 추구하고 그게 문화죠. 그게 음식을 만드는 게 문화고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 문화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초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똑같이 초과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그냥 누가 섹슈얼리티를 저기 카톨릭 성당에서 결혼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니네는 뭐 자손을 낳기 위해서 뭐 부부 관계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 아닌 관계는 전부 다 좀 불경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자식을 낳지 않는 그 관계가 사실은 인간적인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동물적인 거죠.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항상 인간의 모든 욕망은 초과하는 데 있어요. 어떤 부분을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뭐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부터 해갖고 이 세력들은 다 뭐예요? 요거를 불경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육체가 느끼는 신체가 느끼는 정서와 욕망들 이런 거 전부 다 불경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는 그래서 노동운동도 1980년대 그 이후 이 가정들이 보면은 그런 거죠. 금욕적인, 도덕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세계는 막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는 절대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쟤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스의 방식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관계성을 분석하겠죠. 그 관계성을 분석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바꿔질 것인지를 생각해요. 그게 막스의 방법이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증오가 팽배하잖아요.
그럼 그 징후를 분석할 때요, 야, 저런 또라이들이 다 있어. 이거 아닙니다. 왜 그 징후가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관계가 어떻길래 저렇게 징후가 저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방식이 막스가 말하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막스가 자기 유물론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 유물론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천적 유물론이라고 표현해요. 실천적. 여기서 실천적 유물론, 해법을 찾는 유물론이에요. 이 해법을 어디서 찾냐? 그 강제력에서 찾는 거죠. 그 강제력을 분석해내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이 유물론적인 측면 있잖아요. 요 유물론적인 측면이 이제 그래서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이런 형태의 유물론이 아니라 이 유물론이라는 형태 속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들레즈, 네그리, 바디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낭시에르. 다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관념론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이 저 사람들이 글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제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저 사람들의 새로운 개념들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라서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려면 새로운 자기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막스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도 글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세상에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글을 쉽게 썼어요. 그래갖고 쉬워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글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 삶이요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우리 삶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이거를 이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우면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무슨 다양한 측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는 무조건 뭐예요? 추상화한 겁니다. 언어는 뭔가를 잘라내요. 계속 말에는 반드시 잘라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들을 말로 이걸 설명해 내려면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단순성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응?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저기 목사님 설교가 되게 쉽지만 사실은 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공자활, 맹자활인 거죠, 그냥. 사실 공자활, 맹자활처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한 5분 쉬었다가 이 이후에 이제 막스가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등장한 흔히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1980년대에 막스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구좌파라는 세력하고 신좌파. 이때의 신좌파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신좌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신좌파의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막스 꼬미날라에 모이는 집단이 요 구좌파는 옛날 그래도 어쨌든 막스 레닌의 정통 막스 이론을 고수하는 사람들, 막스 레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신좌파는 주로 막스는 받들지만 레닌은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요 구좌파하고 신좌파가 있고 요 두 개로 분화가 돼요. 그때 요 신좌파가 가져오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출발점은 그런 거예요. 자, 막스주의하고 노동운동이 결합을 했죠. 그리고 독일의
삼인당이 떴고 유럽에 삼인주의 정당이 떴어요. 삼인주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뭐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도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옛날에 민주노총의 양날개론이에요. 경제투쟁은 노조가, 정치투쟁은 당이, 그러면서 당과 노조를 결합시켜 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전형적 방식으로 발전한 게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1950년대가요. 자본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금기겠죠. 전부 다 때려 부셔놨으니 이거를 엄청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들어간 게 미국의 달러죠. 달러가 대거 들어가면서 자본의 황금기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부가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요 부를 가지고 서구가 만들어낸 게 소비사예요. 대중소비사회. 대중소비사회는 욕망이 들끓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요런 대중소비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요 사회에서 노조가 당하고 결합이 되었고 체제의 한 골간이 됩니다. 예? 체제의 골간이 돼요. 저게 이제 뭐냐, 요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규정하는, 지탱하는 하나의 지배 체제의 일부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1950년대 이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막시스트가 한 사람이 알티세르예요. 아까 알티세르고, 그러니까 알티세르는 당연히 프랑스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요. 계속 취하고, 아, 막스주의가 왜 이렇게 됐냐? 과연 노동자 계급은 혁명적인 계급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게 그 알티세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군의 일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리바르, 그 다음에 랑시에르, 그 다음에 바디우, 알랭 바디우, 다 이 사람들이 자본을 읽자라는 책을 알티세르가 내는데 그때 세미나를 같이 했던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시대가 푸코가 약간 알티세르보다 미치고,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가 아, 이제 진짜 막스주의 이론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알티세르가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이 요걸 하면서 보니까 이게 혁명의 문제 있잖아요. 혁명의 문제. 그래서 혁명이 이루어지려면 혁명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 이 주체를 노동자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해방의 계급으로 설정을 하고 노동자 계급과 이념이 결합되면 당연히 이 혁명을 향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갔잖아요. 왜 안 갔냐? 왜?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요.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주체가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인 주체가 되려면 주체화, 될 화자잖아요.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한다고 되거나 그런 걸 이렇게 필요했다는 걸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 계급의 몸 있죠, 몸, 신체,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꾸 유물론을 우리는 요거고 간련론 여기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은 뭐예요? 이 둘이 결합체죠. 그리고 사실 모든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요,
요 바디가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접촉하는, 여기서 접촉하는 어떤 것들과의 관계에서 내 인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막스는 이걸 감성적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막스가 유물론의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물론이라는 게 무슨 욕이 아닙니다. 요 뭐 저기 식색지성 무슨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몸인 요런 신체적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순수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몸으로 길러져요. 정신만 길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길러진다는 거죠. 응? 신체만 그런가요? 욕망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어떤 욕망인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가 심어놓는 방식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달 내내 라면 먹고 돈 모아서 백화점 가서 명품 삽니다. 내가 저기 사고세를 살아도 차는 세단을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욕망이라고 믿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거는요, 이 문제예요. 요 몸 자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되는가,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요 주체하고 결합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주체의 몸 자체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몸을 바꾸는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저게 없어서 현실 사회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모스크바하고 페테르스부르크를 가서 아니면 이제 유럽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걸 딱 느낄 수 있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의 어떤 도시든 뭐가 제일 많아요? 성당이 많습니다. 성당에 무수한 성화, 그림들이 있고 이미 그게 마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신을 기독교를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모스크바나 이제 페테르스부르크 가면 모스크바, 이 러시아는 뭐예요? 그리스 정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그리스 정교는 동로마, 그러니까 서노마 말고 이렇게 로마의 기독교 말고 얘네들이 동로마, 서노마를 날렸다가 동로마에서 비잔틴 왕국에서 그 다음에 이게 모스크바로 가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발전하는 그 기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해요. 그리스 정교의 특징은 뭐냐? 이콘이에요, 이콘. 우리 아이콘이라고 영어로 하는 이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이 형태의 그 조각이나 상 또는 그림에도 그런 형태의 그런 걸 이렇게 박아갖고 만들어갖고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조각, 교회를 가면, 성당에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개를 만지고 개한테 기도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왜 러시아의 그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그 페제르라는 게 피터, 영어로 피터 대제 이름을 따서 페테르스부르크고 그게 이제 러시아로 페제르죠. 페제고 원래 영어로 하면 피터고 피터의 그 저기가 누구냐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는 이제 그런 성당 안에다가 성인들 묘를 집어넣어 놓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원래 레닌이나 막시스트들은 뭐예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두머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계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종교적이에요.
반종교적인데, 자, 이제 모스크바 붉은 강적 가보세요. 붉은 강적에 바실리 성당이 있고 그 바실리 성당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콘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레닌의 묘예요. 레닌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이콘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사실 내가 레닌이면 그렇게 입고 싶겠어요? 절대 입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신체를 맨날 그거 갖다가 걔 시체 소독하고 다 해갖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밀랍 인형인데 자기 신체잖아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응? 거죽을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자, 사실은 그 러시아의 정교의 그런 그 기독교적인 숙명론으로부터 인민을 구제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레닌이 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콘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은 진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육아의 이 권력 시스템이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밥 먹을 때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뭐요? 이렇게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는 정면에서 보이는 사람이 거기 앉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앉아요. 이게 서열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도 게 이런 거 있죠. 게, 이 꽃게 같은 거. 그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들기 전에 아랫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권력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한번 자금성을 가보시든지 저기 북경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력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들의 집부터 해갖고 모든 공간의 배치가 권력적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요? 권력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마오가 혁명을 했지만 결국 마오는 뭐가 됐어요? 권력이 됐죠. 마오도 똑같이 레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 봐보세요. 북. 응? 거기도 똑같이 김일성, 김정일 거의 더 심해요. 거기는 막 헌법도 바뀌어요. 막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 뭐 이렇게 헌법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이 왜 그렇게 됐냐? 결국 혁명은 했으나 그 혁명을 한 주체들의 몸은 권력에 익숙하고 지배받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들레즈가 앙티오이디푸스라는 그러니까 반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 이론이에요. 사실 프로이트가요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이론이고 그다음에 되게 가부장제적인 이론이에요.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근데 이제 앙티오이디푸스에서 그래서 이제 반이에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편에서는 프로이트를 불러오고 한편에서는 막스를 불러와요. 앙티오이디푸스에서. 그거 둘을 대비시켜갖고 막 써요. 그 분석들을 하면서 들레즈가. 그러니까 막 들레즈가 막스를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했어요. 해갖고 근데 그 앙티오이디푸스의 부제가 뭐냐? 자본주의야 정신분열증이에요. 그 부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2탄이 그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의 2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청개의 고언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형태의 분석이 가능한 거는 그 이제 들레즈 혼자서만 쓴 게 아니라 갓다리라고 반정신의학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들이 할 때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도로 던지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은 그 스스로 지배받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 왜 지배받기를 원하는가? 왜 다 해갖고 했어요. 촛불도 했어. 근데 촛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촛불을 막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문바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자, 문재인을 누가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막 문재인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막 우리가 해서.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권이 내가 주권자임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어느 때요? 그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을 때예요. 그때는 누구도 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 권력의 핵심은 막스가 자본론 상품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쓰는데요. 자, 왕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그를 왕이라고 믿지 않는 그 순간 왕의 권력은 사라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박근혜를 촛불이 그거잖아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간주하지 않는 그 순간 그의 권력은 딱 중단돼요. 그러면 권력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된 요 몸을 분석해서 요것이 어떻게 그렇게 생산이 됐는지를 보고 요거를 해체하고 이런 방식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는 방식의 인간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의가 어디하고 연결된 거냐면 모더니티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모던 있잖아요. 모던은 우리말로 하면 현대, 근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현대, 근대 개념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다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일제시대는 근대, 그 이유는 현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현대와 근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 바뀐 게 없거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런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요 모던이라는 이거는 시대잖아요. 요 시대가 가진 정신, 니트를 붙여갖고요. 이 ITY를 붙여서 성은 성질이죠. 요 것이 가진 정신을 모더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성 논쟁 그래갖고 현대성 논쟁에서 이제 이 현대의 정신을 벗어나서 나가는 거 있죠. 벗어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더니티. 이 포스트라고 하는 건 뭐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넘어선다는 것은 넘어선다, 시간적으로는 이유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건 모던의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것 또는 그 이유. 그래서 저희 탈산업사회 할 때 탈의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탈. 그 다음에 시간적 의미를 강조할 때는 후기 뭐. 근데 이거는 모던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른 세계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때 그럼 이 현대, 근대를 만든 정신이 뭐냐? 그게 데카르트의 꼬기또 에르그섬에 나오는 사유하는 주체죠. 또는 이성적 주체입니다. 이 이성적 주체가 이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서구 애들이 제일 많이 충격을 받은 사건은 히틀러예요. 히틀러. 나치즘.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라는 게 엄청나게 논리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을 구현한 애들인데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미쳐갖고 히틀러 그거 와시아시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인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간이라고 믿었는데 그 강기에 우리가 놀아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따졌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게 이성의 일탈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성의 극이 결국 그 히틀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근대적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히틀러를 만들어냈다. 왜? 자기만 옳다고 믿고 자기가 진리의 주체라고 믿고 자기가 주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차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존재를 배제하죠.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온 거죠. 우리가 가진 정신이 옳아. 그러니까 계몽이고, 계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들이 가진 이성은 탁해.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개화를 시켜야 돼. 개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주로 지배하고 계몽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킨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이것은 타자에 대한 배제를 가져옵니다. 타자의 배제. 이 타자의 배제가 권력을 만들어요. 특정 집단을 통한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결국 저 비판이 계속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성 비판이 되는 겁니다. 이성의 그 도그마를 벗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타련돼. 그러니까 이 타자라고 얘기하는 요 타자를 고민하는 거고요. 이 타자를 고민할 때 나타나는 이제 그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1950년대 요 시기에 프랑스에서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 르네상스라는 게 진행이 돼요. 갑자기 스피노자가 엄청 각광이 받아요. 근데 사실 철학자 중에 제일 애국된 사람, 그러니까 이 철학사 내에서 애국됐고 잘못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니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원래 좀 정신병자라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니체가 나치의 이념을 준 사람은 아니에요. 니체가 그렇게 된 거는 니체의 누이 동생이 인종 차별주의자예요. 누이 동생이. 근데 그 누이 동생이 나중에 니체의 저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니체 글을 편집을 하면서 지 입맛대로 바꾼 거죠. 게르만적인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니체가 나치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어요. 물론 니체가 좀 약간 싸가지 없고 뭐 좀 약간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보라 이 위대한 사람을 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글을 막 써요. 근데 어쨌든 니체도 핵심은 그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니체가 보기에 신은 아직 안 죽었어요. 왜? 우리는 무신론을 통해서 신을 죽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자기가 주인이 돼 있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해 있고 그게 권력이든 재물이든 어떤 거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막 짜라투스트라가서 막 얘기하는 건 아직 우리 안에 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입법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사회가 준 법과 규칙 속에 갇혀서 내가 그걸 순종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입법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짜라투스트라의 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법,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규범과 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우리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할 때
니체가 몸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몸 얘기를. 저 몸.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몸인데 내 몸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니체를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특히 들레즈 이런 사람은 니체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 이제 그 중에 좀 그런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인데, 이 스피노자는 이런 거예요.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요, 바디라는, 영어로 바디라는 개념을 씁니다. 바디 A하고 바디 B가 만나는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요 A하고 B가 만나는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 걸 공통 감각이라고 그래요. 콤먼. 자, 이 콤먼이 민하고 비슷하죠. 컴이 앞에가 한 개예요. 이 콤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 아까 공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그리가 얘기할 때 공통성 이런 개념 쓰죠. 공통성. 이 공통성이라는 게 A하고 B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통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전의 방식은 뭐가 됐느냐. 이전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걔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옳고 얘가 틀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타자가 배제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A도 B도요, 누가 주체이고 타자이지 않은 거예요. 둘의 관계성 사이에서.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전까지는 A, B를 에서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걸 찾잖아요. 우리가 같은 점, 다른 점. 그래서 흔히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여기서 요거를 공통 분모, 요건 서로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잖아요. 근데 니체의 방식은 이런 식의 공통성이 아니에요. 니체를 스피노자는 A하고 B 요 사이에서 서로 막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공통성이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둘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것은 두 개의 바디가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그냥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A하고 B가 애초부터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고 둘은 서로 달라요. 생각 다르고 뭐 달라. 그럼 뭐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가 공통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는 뭐예요? 차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로 항상. 이렇게 같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차이로 있는데 그 차이들이 뭐를? 공통성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간용하고 틀립니다. 이건 간용하거나 간용 있잖아요. 타자에 대한 간용, 배려, 또는 흔히 우리 다원주의적인 형태들이 있잖아요. 상대주의. 그래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자유주의적 차이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차이. 이 사람들은요, 그건 공통성을 생산하지 못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차이들이에요. 차이들이 중요한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성을 생산해요. 만약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공통성이 안 생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잘 믿었던 친구 뭐 등등, 누군가 한 사람은 좀 나의 현재의 상태, 심경, 고통 이런 걸 이해하는 한 사람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누구한테 안 됐을 때 굉장히 외롭고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실제로 나하고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다.
왜? 같으니까. 걔도 똑같이 내가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내가 느끼는 뭐 내가 애롭게 느끼면 걔도 애롭게 느끼고 뭐요? 안 되죠. 사실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건 얘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니까 내가 슬플 때 얘는 안 슬프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얘가 그거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 그게 이제 동질성. 그래서 자, 이거를 이런 동질성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런 철학적 용어가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은 아이덴티티, 영어 아이덴티티를 논리학적 개념으로 쓰면 동일성이고 이거를 존재론적 개념으로 쓰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과 동일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주체는 뭐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기 동일성. 우리 그러면 옛날 저기 아저씨들 중에 그런 저 시골의 아저씨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술 한 잔 딱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야? 이럴 때 그때의 그 정체성. 이거를 우리는 고집해요. 그러니까 저 정체성을 고집하면 뭐예요? 타자를 배제합니다. 예? 그럼 같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요 동일성. 정체성 이거 해체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라는 하나의 동일성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지 않아요. 응? 하나의 노동자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 요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 차이입니다.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더 이상 생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들레즈는 뭐 생성의 철학자 뭐 어쩌고 얘기하는 이유가 차이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이서 이미 동일성이 돼갖고 남편 가는데 마누라가 가고 뭐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고 그럼 뭐예요? 생산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정이 있을 리 없고 애정이 없으니 뭐 그냥 대충 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뭐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저 차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피노자 이런 개념들을 들레즈가 가져와서 이거를 자기 욕망의 철학에 집어넣습니다. 욕망의 철학에 집어넣고 저런 이제 차이야를 뭐 미분화 뭐 이런 개념들을 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콤먼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이 콤먼을 통해서 그러면 꼬뮤니즘 제가 얘기했죠. 꼬뮤니즘이라는 게 꼬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꼬민에다가 이즘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민이에요. 요 꼬뮨을 바로 이런 두 개의 바디와 바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걸로 파악해서 꼬뮤니즘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서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그런 형태의 자기 통치적 질서. 이거를 꼬뮤니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디우 같은 경우에 꼬뮤니즘의 가장 전형적인 이 꼬뮤니즘의 진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디우가 쓴 이 책 중에 사랑의 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꼬민의 가장 이 기본적인 형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이 바디우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무슨 뭐냐 서로가 같아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냥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함께 생성하는 거.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요 생산이라는 말을 becoming, 이게 한국어로 하면 대기입니다. 대기. 그 뭐 들레즈 막 이렇게 나오면 무슨 뭐뭐 대기, 아이 대기, 여자 대기, 여성 대기 뭐 이렇게 하고 대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자로 쓰면 becoming, 한자로 쓰면 뭐 생성이에요. 근데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기죠. becoming, 뭐뭐가 되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요, 내 안에, 그러니까 들레즈가 보기에는 인간의 존재 안에는 그러니까 스피노자 자체가 그래요. 스피노자한테서는 모든 존재는요, 자기 존재 안에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바디우가 논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이런 여기서 1, 2, 3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게 끊임없이 가는 요것을 무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걸 무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한의 어떤 끝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죠. 아니면 무한의 끝이 없거나. 자, 근데요, 스피노자식인 방식 또는 들레즈적 방식, 아니 바디우 뭐 이런 보면, 자, 여기서 제가 그때 그거 나르는 하살 제논의 3대 역사를 얘기했죠. 여기서 1과 2라고 하는 요걸 보면 요 안에서 1과 2를 갈 때 요걸 점들로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점들로 분할하면 이거 자체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피노자한테 신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바디들은 곧 신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존재해 있는 잠재력이죠. 사실 내가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들레즈는 벌추어, 우리 가상현실 할 때 벌추어 있죠. 그때 그 벌추어라는 그 벌추어,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 있죠. 그래서 드러나서 실현된 거, 이거를 현행적인 액추얼한 거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액추얼한 것만 보지 그 액추얼한 걸 만들어낸 자기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은 보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걸 가지고 나를 오히려 규정합니다. 평가하고 나를 재단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화폐 체계에 사로잡히죠. 우리는 화폐가 결정하는 걸로 나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이걸 만들었다. 이 컵을 만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이걸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재력이. 그 잠재력이 흙과 불과 이런 걸 만나서 뭐예요? 이 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대기라는 건 뭐냐? 그런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예요? 어떤 대상 A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대상이.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욕망이 실현되려면. 그렇잖아요. 욕망이 실현되는 건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욕망을 해결 못합니다. 뭐 그 어떤 욕망이든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라는 대상과 만나야 되고,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이든 뭐든 이런 거하고 만나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만나야 돼요. 근데 이때 이 대상 A라는 게 고분고분한 놈이 아닙니다. 자,
진짜 뛰어난 피아니스트는 뭐예요?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죠? 손이 건반 위를 날아다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 그 손이 건반 위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건 손이 절반 정도는 피아노가 됐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얼마나 손이 피아노 대기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타고난 피아니스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피아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손 감각에 이미 떨어져 있어도 피아노에 자기 손을 맞춰갖고 피아노 대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중에요. 요 근래 나온 영화 중에 어린 왕자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린 왕자에서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길들이기, 익숙해지기. 이게 대기예요, 대기. 그 대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게 뭐 다중인 거예요, 다중. 내 정체성이 하나인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그 관계들 속에서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나가고 하는 과정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거고, 그때 이 파디 A하고 B가 서로의 대기를 통해서 요 A에 있는 이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B에 있는 A에 있는 이게 서로 요 대기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면 그 잠재력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이 점차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이 사람의 존재는 가치를 획득하죠. 자기의 존재를 실현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실현할 때 우리 어때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나의 존재가 실현될 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이 좋은 건 뭐예요? 상대가 나를 받아서 나를 그 많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여겨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행복해지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건 그게 나의 인격에 어떤 것이 투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그걸 이렇게 활력을 만들어가는 거 있죠. 생명력을.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생명의 철학이라고 또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요 생명 이거를 자꾸 확장시켜 가는 거, 그게 스피노자의 윤리학이에요. 그게 스피노자의 윤리학. 스피노자는 요런 관계들이 자꾸 C, D, E 뭐 이렇게 갖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자기의 그거를 실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경지로 계속 이렇게 갖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는 사회 있죠. 요 사회가 지복의 사회예요. 최고의 단계고, 스피노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민주주의를 저 관점에서 봐요. 저런 시스템을 구성해가는 사회적 공동체를 민주주의적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스피노자한테 윤리학은 뭐냐? 서로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거,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 이해에 뭐요? 그걸 억압하는 어떤 형태도 해체돼야 될 모랄이에요. 모랄, 도덕적인 거. 그래서 이 바디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지평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입장에서는 이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걸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만 이제 하나만 제가 이 사람들 그냥 어떤 문제의식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단순한 시기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들레지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이 바디 얘기도 있고 네그리 얘기도 있어요. 네그리는 그 컴먼 있잖아요. 그 컴먼 그런 것을, 그런 민주주의를 절대적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그리한테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내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게 절대적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 안 통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수결이 통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그 뭐 절대적 민주주의고, 이게 그 지금 저기 뭐냐 다중지성 조중환 선생 쪽이 그런 얘기들 하고. 근데 이제 네그리는 저 컨먼이 있잖아요. 저 컨먼이 지금은 노동이 공장 밖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이 돼서 저 컨먼들 자체가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는 게 네그리의 입장이에요. 컨먼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협업화가 커져갖고 생산의 사회화된 형태들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이 관계성 있잖아요. A하고 B, 요 관계 자체가 가치를 생산한다. 이게 네그리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그리가 보기에는 요 가치를 생산하는 요것들이 있죠. 이거를 다중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원래 다중이라는 멀티투드라는 개념은 사회계약론에서 멀티투드 그냥 그러니까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거를 하여튼 요걸 가치를 생산하니까 요 다중에 근거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요런 형태의 코뮌, 이거를 저번에 조중환 선생이 번역할 때 공통체로 번역했어요. 공통체. 근데 이제 사실 요 전에 푸코가 있던 요 시절 난깡이라는 인물이 알티세르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고요. 그 낙강 이론을 가지고 지금 사회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는 애가 누구냐면 지젝이에요. 지젝인데 지젝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디우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아이디어 중에 바디우한테서 나와서 지젝한테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들레즈나 네그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들레즈나 네그리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낙강도 그런데, 낙강의 언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의 욕망을 절대 양보하지 마라.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하여튼 언론이 문제예요. 기자들이 이거 갖다가 쓰면서 너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막 욕망하는 걸 모든 걸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되게 센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심어놓은 그 욕망에 대항해서 너의 원래의 그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망은요, 자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욕망, 싸워서 찾아야 되는 욕망. 그게 뭐냐?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욕망이에요. 자기 존재. 원래 우리의 욕망은 뭐냐? 내 생명이 있잖아요.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요 생명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표현해서 드러나게 하는 요것이 진정한 욕망이에요. 응? 우리의 생명적인 힘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소비 욕망에,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대중 소비사회 만들어진 그 소비 욕망에 맞서서 요거를 고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 네그리나 들레즈 이런 사람들은 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명성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욕망.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얘들의 한계는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명적인 욕망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건
저 생명적인 힘보다 훨씬 강력한 무게로 나를 강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막스주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기대지 않아요. 막 생명의 힘이 뭐 어떤 걸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막스주의는. 그리고 요 지젝이나 바디우는 분열 또는 이 결핍,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잘 프로이트한테서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갖고 원래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나는 맨 처음에 욕망은 엄마하고 일치해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의 몸이었어요. 나왔어요. 떨어져서 육체적으로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체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분리 안 돼요. 욕망이 분리 안 돼 있어요. 왜? 아기는 무조건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뭐 응가를 했어도 울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욕망은 엄마의 욕망과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우죠?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울면은 맞아요. 기존에는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왜 울어? 배고프면 말을 해야지.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뭐요? 내 욕망하고 일치된 상태에서 말을 배우면 분리돼 갑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의 욕망이 달라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거세. 이거를 이제 성적 욕망, 프로이트는 원래 성적 욕망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거세라고 하면 이 거세 때문에 우리가 결핍이 생기잖아요. 내가 내 욕망을 다 실현을 못 하잖아. 욕망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고프면 그냥 사탕이 먹고 싶으면 막 먹으면 되는데, 이제 뭐 이빨 썩어 그 사탕 못 먹게 한다든지, 동생 거 뺐으면 내 것까지 뺏기면 당한다든지, 그럼 뭐 동생 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거세고, 거세라는 건 그 법을 지킬 때만 네 욕망이 허락 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법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 이상형으로 삼고 아버지를 따라 배우면서 이제 법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막 해도 결국 아버지가 이때 이제 아버지가 이상형이 된다는 것은, 이거를 초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상형이 된다는 거,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응?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아버지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낙관식으로 쓸 때 빗근치네스, 서브젝트, 주체라는 말에 빗금을 딱 그어놨어요. 모든 존재는 뭐예요? 다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열돼. 우리는 다 분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 분열성 때문에 뭐예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차이하 막 갖고는 안 되고, 어떤 그것의 충돌이나 균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산업적 구조의 분석을 하는 사람은 네그리밖에 없어요. 네그리는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 책이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입으로 떠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참 철학을 막 해갖고 무슨 사유를 막 해야 된다. 이게 저게 가진 함정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주체화를 얘기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치적 행위로 표현돼야 되고 조직적 실천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주체화가 돼가는 건데, 얘네들은 말은 떠드는데 사실 주체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이제 들레즈를 읽으면서 스피노자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극히 소수고, 사실은 스피노자 같은 인격을 갖는다는 건 그건 거의 뭐 좀 어려운 일이에요. 걔는 그만한 학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안경 만들면서 이 제하에 사람으로 혼자서 조용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뭐 거의 수도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다 묶여 있잖아요. 그거 저 바디우나 지젝 같은 게 와서 막 저렇게 무슨 하지만 저는 그냥 뭐 선동만 해요. 선동만. 특히 뭐 바디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다.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국가 장치에 포획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디우 철학에서는 국가라는 게 스테이츠거든요. 스테이츠가 상태라는 뜻도 가져요. 근데 국가는 뭐냐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놈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안에다가 포함시켜내는,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기구예요. 바디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덧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뺄셈의 정치를 얘기해요. 맨날 근데 저기 투표 안 한다고 투표를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낫지 그게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정치적인 실천으로 바꿔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노동 운동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지식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쌀농자파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준 담론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것 같은데 실천성은 없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그 욕망의 분열 이런 걸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막스 이론의 핵심은 아까 제가 이 생산력과 그 자연, 그다음에 이게 생산 관계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생산력이고 이게 생산 관계잖아요.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게 막스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저게 이제 분석적으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분리되지만 생산 활동 안에서 보면 생산 활동하는 사람 몸 안에 이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쟁기를 가지고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그 토지 자체가 누구 거예요? 영주 거잖아요. 영주 거에 긴박된 형태로 나는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관계하고 이 생산력하고는 내 몸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순,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그럼 뭘 만드냐? 그게 계급 투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건제에서는 영주하고 농노의 관계고, 노예제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임노동과 자본의 관계고. 그러니까 요 관계성 속에서 내 몸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은 자본의, 그래서 막스는 자본가는요, 자본의
인격적 하신이 자본이 가해요. 그러니까 요 자본의 인격성을 대소하는 인격이 자본가 부르주아인 거고, 임노동에 그거를 대표하는 게 노동자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것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영주가 이제 그 농노하고 용주라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요 토지하고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는 다시 영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노가 하는 방식이 뭐예요? 농노의 계급투쟁 방식은요, 저 토지하고 자기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원래 농노라고 하는 거는 반쯤이요, 토지에 긴박된 존재. 그러니까 농노는 다른 데도 이주를 못 합니다. 걔가 태어나면 그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중세 도시가 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에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성을 도망쳐갖고 숨어들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가요. 그들이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래서 막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해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격적 해방. 그러니까 저 토지에 묶여 있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독립돼서 이제 토지하고 관계 없는 존재로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 수단, 도구로부터 생산 수단으로부터 해방.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 노예는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사실 노예는 노예주하고 싸움을 하긴 하는데 그 싸움을 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예는 말하는 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노예를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노예가 좀 건강해갖고 애도 낳고 해야지 이게 노예가 재생산이 되는데 노예가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뭐를 해요? 맨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갖고 식민지를 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사람들이 죽으니까 군인이 부족해. 그러니까 노예를 다시 약속을 해줘요. 전쟁에서 네가 공을 세우면 노예 해방시켜줄게 하고 데리고 가서 합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켜. 그러니까 노예들이 열받았어. 그러니까 노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계급투쟁 이거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막스는 생산의 사회화, 생산은 요 관계는 사회화되는데 봐서 수단,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 요 관계는 사적 소유라는 방식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요 관계 생산은 사회화되는데 반해서 생산 관계는 사적 수단, 사적 소유라는 방식으로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이 늘어나면 100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저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 커지는 요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간의 모순이 계속 커지니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지금처럼. 그와 더불어서 절대적 빈곤 또한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나요?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갈수록 살기가 힘듭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네들이 태극기부터 막 해갖고 뭐 이러는데 그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그 세대가 가지는 박탈감이라는 건 사실 이 생산력의 발전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정보화 자동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거기에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생산 체계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밀려나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자기 존재감이 박탈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지금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지금 능력적으로 보면 젊은 애들이 훨씬 똑똑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은행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은행원들이 다 입출납 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다 그냥 뭐 캐시 뽑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요. 자, 진짜 하고 그러니까 은행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잘라. 그리고 자동화 정보화되면 당연히 그 고용 저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왜? 옛날에는 하나만
옛날에는 단순하게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갈수록 잘해야 되는 게 많아요. 어? 거기에다가 뭐 말이 퇴근이지, 핸드폰에 인터넷에 해갖고 뭐 집에 가갖고도 가서 수시 때때로 일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몸이 느끼죠. 이러면 그 몸이 느끼면 뭘, 몸이 느끼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한번 하자 뭐 이렇게 되고, 그럼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계급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계급 투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은 뭘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냥 이 시스템 자체는 계급 투쟁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는 여기서 이 혁명성을 찾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막스가 요 혁명성을 찾는데 부족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주체화돼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가 자본에 맞춰 살아요. 내가 가진 욕망이 자본에 포획되어 있고 내 몸이 자본에 익숙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도 함께, 그러니까 이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를 조직하려면 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생활하는 방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창조해내야 되고, 자기를 바꾸는, 자기 욕망을 바꾸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측면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측면이에요. 자, 오늘 뭐 질문도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를. 근데 저 사람들 입장이 다 같은 거 아닙니다. 되게 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딛고 있는 지점들이 틀려서. 근데 어쨌든 뭐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든 간에 저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들의 시대도. 그러기에는 얘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사실 막스는 철학에서 시작하고 정치 경제학, 정치학 쪽으로 자꾸 나왔거든요. 그렇게 발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운동을 만들고 막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모든 방향이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학에서 정치 경제학, 그 다음에 철학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철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약 하는 사람도 철학하고, 뭐 철학이 무슨, 제가 철학은 원래 되게 무능한 학문이에요. 철학 무능한 학문이고, 왜냐면 철학은 좀 삐딱해갖고 맨날 분석해갖고, 야 이거 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되려면 정치에는 또 이데올로기가 좀 필요하고, 사람들을 단결시키려면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파업을 하죠. 절대 하나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쟤네들이 맨날 차이의 철학 얘기하지만 정치에는 또 일정한 동일성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정치와 이런 철학과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한 인간이 전체 인류하고 똑같은 무게를 갖거든요. 한 인간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독특성이에요. 그 흔히 들레지 얘기할 때 특이성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싱귤레리티. 그 싱귤레리티가 뭐냐면 특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그 존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없도록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무게가 같은 거거든요. 그건 어디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고. 그러니까 전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낙강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뭐냐? 주인 기표 없는 주인이다. 주인 기표가 없다는 건요, 나를 대리하는 누군가가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도 불완전하잖아요. 나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긍정하고 책임지고 그걸 꾸려가야 되는 건 나인 거죠. 그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지만 바로 그런 존재들이니까 서로가 다 자기의 주인으로 서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됨과 동시에 불완전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걸 만들어야죠. 뭐 자꾸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존재니까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뭐 그게 실패이더라도 그게 좀 훨씬 위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그래서 고귀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니체는 그런 사람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